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서는 2차 전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86배 성장하는 이 폐배터리 대장주 이 주식 지금이라도 모아가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부터 거기에 따른 수혜주까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그리고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영상을 통한 투자 가이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 2023년도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지침서인 이 산업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그 산업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적혀 있는 산업 리포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 86배 성장하는 폐배터리 산업의 대장주 이 주식이 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먼저 보자고 하면은 이번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죠. 3월 1일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2023년 투자자의 날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장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냐가 전기차 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요. 그 주목의 핵심은 사실 반값 테슬라였습니다. 그 반값 테슬라가 된다고 했을 때 전기차의 상용화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논란이 좀 있었죠. 머스크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30분가량 지연돼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행사 일부를 마칠 때까지는 과거에 나온 내용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즉, 새로운 장기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과거에 한번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반값 테슬라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유튜브 채널에 모여서 이 실시간 시청자 수가 15만 명을 넘겼는데, 그 많은 시청자 수들이 전부 다 다른 것보다는 모델 2를 보여달라 라는 요구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 모델 2가 3만 달러 이하짜리 저가형 전기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테슬라의 수석 디자이너 홀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차세대 차량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저가형 전기차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반값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번 투자자의 날은 별게 없구나, 시간에서 실망으로 인해서 200달러 밑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반값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사이버 트럭을 연내 출시 계획이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부터 양산 예정이었으나 올해까지 밀린 사이버 트럭이었고요. 이 올해 출시될 수 있다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행사 전부터 알고 있던 내용일 뿐입니다. 즉, 이번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없는 만큼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 아닌 테슬라의 경영진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테슬라의 목표가 2030년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모델은 현재 모델 3나 모델 Y 조립 비용의 절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상당히 싸늘한 반응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전제 하에 전기차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건데 글로벌 저성장과 더불어서 전기료 인상 등의 다양한 악재가 발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전기차 산업의 성장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장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3월 달에 남아있는 일정, 그 일정에 따른 핵심을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 핵심에 따른 수혜줄도 당연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성장한다고 했는데 이번 저가형 전기차를 발표하지 않은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자면은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지금 지난해 9.9%였죠. 10%를 넘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021년도에는 중국이 47%대, 유럽이 35%대, 미국이 거의 11%에서 12%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63%, 유럽과 미국이 중국의 그 점유율을 내주면서 20%와 10%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803만 대인데 그 중에서 500만 대 이상이 중국에서 판매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기차 산업이지만 중국 전기차 판매가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중국에 대한 보조금 얘기하면서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면은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죠. 일단은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에 예측했던 3.4%에서 2.9%로 축소하게 됩니다. 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시장에 깔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럽의 전기료가 급등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 시장이 유럽이죠. 그러한 두 번째로 거대한 유럽의 전기차 시장도 당연히 성장에 대한 둔화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둘째 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영국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중단, 그리고 독일의 보조금 삭감문 문제까지 더해서 저가형 전기차의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줄어들고 혹은 삭감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급등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기 위해서는 저가형 전기차가 나와서 부담 없이 상용화가 되는 게 1순위였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지면서 저가형 전기차 발표가 이번에 무산되면서 생산 비용을 어떻게 하면은 감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을 어떤 식으로 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일단 전기차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2차 전지고 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리튬이죠. 그 리튬을 이번에 세계 시위 리튬 보유국인 멕시코는 리튬 국유화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기술력 기준에서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의 보유량이 전 세계 1위 국가인 칠레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국영 리튬 기업을 설립하게 되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 광물로 지정한 후에 민간 기업들의 채굴권을 정지해버리고 맙니다. 볼리비아는 말할 것도 없이 2008년부터 리튬의 국유화를 끝낸 상태입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가 이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볼리비아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리튬 삼각지대 안에 세계국 안에 매장량의 56%가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이 리튬을 독점하기 위해서 걸어 잠그고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과 특정 국가 그리고 특정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펼치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번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있죠. CRM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배터리 산업이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 광물 원자재법에 대한 발표가 언제 진행되냐? 바로 다가오는 14일에 그 초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리튬, 히토류, 팔라듐 등 원자재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핵심 원자재 조달 비율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IRA도 그렇고 유럽의 이 핵심 광물 원자재법 CRMA도 그렇고 결국에는 모두 다 보호무역에 대한 주의가 기조로 나온 법안입니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업체가 충족하기 어려운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수거부터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원소재 회수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문 기업과 대기업과 힘을 합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러면 현재 유럽에 나가 있는 폐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글로벌 폐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벨기에의 유미코어, 중국의 화요코발트, 거린메이 CATL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일 하이텍이 있습니다. 자, 근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 3사를 배제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핵심 광물 원자재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뭐 벨기에의 유미코어 그리고 한국의 성일 하이텍 이 두 개 정도의 기업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런 폐배터리 기업이 한정적인 만큼 이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고물이 보물로 600조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사활을 건 한국 기업, 글로벌 폐배터리 기업이 한정적인 만큼 폐배터리에 대한 범위가 상당히 넓게 법안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본격 성장 산업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 규모가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한 7천억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2050년도까지 600조 규모로 86배 성장하는 핵심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2025년도부터는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급격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의 선두를 선점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분명히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를 누가 가장 먼저 빠르게 해결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인데 일단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사항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또 하나의 문제사항이 뭐냐면은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폐배터리 팩을 해제하는 일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 모듈과 팩 방수 작업에 사용되는 이 실리콘류 접착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과정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배터리마다 뭐 각형도 있고 원통형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배터리 팩이 있는데 그 배터리의 모듈과 팩의 사이즈 그리고 형태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 설비로 설치하기에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즉, 이 단순 작업 자체를 자동화 설비 가능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비용을 감당이 가능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본격적인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보면은 SK 에코플랜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미에서 IT,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을 추가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회사 싱가포르 테스를 통해서 북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거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얘네가 단순히 북미에다만 투자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북미, 미국, 그리고 프랑스, 싱가포르 등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국가들 위주로 이러한 시설을 보유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을 내기 위한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최대 규모의 항구이면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비롯해서 호주 시드니 서부에서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용 시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고요.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CJ 대한통운과 함께 폐자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MOU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이 SK 에코플랜트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여러 가지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환경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실제로 이 인식 자체가 탈바꿈으로 변하고 있는 현재 기업의 구조가 성공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에코플랜트와 CJ 대한통운처럼 점차적으로 대기업과 전문 기업의 전략적 동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기술력 있는 전문 기업들이 대기업의 자금력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여러 가지의 군대에다가 지역에다가 순차적으로 공장을 증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서 그에 맞는 폐배터리 재활용 장비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비용 감소 그리고 효율성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폐배터리 산업에 맞춰서 관련된 기업들도 폐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배터리 재활용 장비 기업들에 대한 매출도 급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폐배터리 장비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폐배터리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을 지금부터 주목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기업은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2차 전지 전체 공정에 대해서 턴키가 가능한 기업으로 국내 배터리 3사 주요 협력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장비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폐배터리 진단 설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즉, 이 폐배터리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서 폐배터리 장비 기업들이 실적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화성 공장이 가동 시에 7천억 매출 2배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이 폐배터리 장비가 본격적으로 진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나기술 이 기업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기업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70조 폐배터리 시장 수혜주로 기대감이 상당히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통신장비, 폐배터리, 방산 차량 등의 전력 변환기기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기업입니다. 이 이지트로닉스가 지난해 3월부터 폐배터리 재사용 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하게 되고요. 완성차 업체와 함께 폐배터리 밸런스 조정 기술을 활용한 이 폐배터리 ESS 실증 사업을 이번에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 양산 판매를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지트로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2차전지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의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흐름 말씀드렸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도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이 바로 해당 내용인데 아니 아까 전에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주만 말해줄 것뿐만 아니라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리포트도 준다고 했는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받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가장 상단부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을 텐데 김용민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가 절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잘못 가입하시면 광고 전화, 광고 문자가 엄청나게 올 수 있으니까 절대 클릭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클릭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설치하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즉 여러분들께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가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급등 추천주라고 적혀 있는 걸 클릭하시고 하단부에 있는 상반기 로봇 팩터 총 정리 내용을 클릭하셔서 스크롤 내리시면은 로봇 팩터 총 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당연히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거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용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100%로 무료로 운영이 되면서 평생 무료로 운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다른 컨텐츠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 컨텐츠가 뭐가 있냐? 일단은 급등 추천주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3월 2일, 2월 28일, 2월 27일, 2월 24일 등등등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추천해주는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정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 업로드가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장정 급등 뉴스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된 것만 클릭하신다고 하셔도 오늘 시장의 이슈가 뭐가 있는지 그에 따른 이슈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이 시장 한눈에 보기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왜 이런 이슈가 나왔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 왜 얘네가 이 관련주에 편입되는지, 그리고 그 관련주가 이러한 이슈에 편입된 이유가 뭔지, 테마가 형성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은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내일 공략할 종목,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 어제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